자, 여러분 다시 자리로 다 돌아오셨죠? 우리 그 비타민 B군 두 번째 리보플라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2는 우리가 이름이 리보플라빈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 뭐 다양한 식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타민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만 생각하지만 비타민은 동물성 식품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비타민 B2는 여러 가지 동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식품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및 유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섭취를 할 수 있죠. 특히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타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조할 만큼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우유 및 유제품에 특히 이제 비타민 B2가 좀 많이 들어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이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하면 입가에 그 염증이 생기는 그런 구순구각염이 이제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입가에 그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혀나 잇몸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빨갛게 올라오는 이런 염증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게 구순구각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인데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른 식품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트립토판이라고 이 트립토판이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먹으면 트립토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트립토판을 먹을 수 있는 근원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트립토판을 이용해서 나야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미노산은 이제 어디에 많겠어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겠죠. 이걸로 단백질을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그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이로부터 우리 체내에서 나이아신을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원 식품이 다양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결핍증이 잘 안 나타나겠죠. 그죠? 근원 식품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그만큼 결핍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타민 B1, 2, 3는 이렇게 근원 식품이 다양하고 뭐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에 이제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편식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결핍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결핍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라그라라는 거예요. 이 펠라그라가 보시면은 되게 독특한 이런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안 적어놨네. 이 펠라그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그 4D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이 펠라그라 잠깐 여기 채팅창에 적을게. 이게 잘 안 적히니까. 펠라그라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아신 결핍증이고 증상이 되게 독특해요. 되게 임상 증상이 독특한데 이게 그 약간 첫 증상이 약간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약간 시간과 날짜를 혼동하는 그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디멘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화기계 장애로 다이아리아,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 번째가 우울증, 디프레션이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피부에 이런 염증과 각질이 생기면서 더마타이티스, 피부염이 생깁니다. 다 이 D로 시작해서 우리가 4D 디지즈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의 이제 D로 시작하는 디지즈다 해가지고 이런 네 가지 D로 시작하는 증상이 보이는 독특한 증상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어디서 그 연구가 됐냐면은 남미 지역에 그 특정 부족에게서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난 걸 처음 발견하게 됐어요. 디멘시아, 디프레션, 더마타이티스, 다이아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부족에서 이런 네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풍토병이 아니고 영양결핍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영양소, 나이아신이라는 바이타민이 결핍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 부족에게서만 특별히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났느냐 보니까 그 부족이 산속에 있었고 산속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식이 옥수수였어요. 근데 옥수수가 나이아신이 좀 부족한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아신을 보시면 근원식품이 동물성 식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충분히 못 먹고 옥수수, 나이아신이 부족한 그런 옥수수를 주로 먹다 보니까 그 부족에게서 특별히 이 펠라그라가 좀 많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풍토병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영양결핍증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발견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성 식품을 아예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드물죠. 자, 그런데 이런 바이타민 B에 공통된 체내 기능이 있습니다. 공통된 체내 기능이 뭐냐면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특징이에요. 별인데 이거. 자, 이게 뭐냐? 에너지 대사는 누가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하죠. 탄단지가 우리가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탄단지를 섭취했을 때 얘네들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내려면 보조적으로 바이타민 B1, B2, B3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탄단지를 내가 열심히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지방. 그런데 만약에 비타민 B1, 2, 3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잘 안 일어나요. ATP라는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를 열심히 잘 먹는 만큼 걔를 잘 소화 흡수시켜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 하려면 덩달아서 비타민 B1, 2, 3 섭취량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량 섭취가 증가하면 비타민 B1, 2, 3도 같이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탄단지를 먹을 때 보시면은 얘네들이 채소나 우유나 뭐 동물성 식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란 얘기예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지 말고 단백질도 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달걀도 먹고 지방식품도
골고루 식물성 식품, 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골고루 이제 먹으란 얘기죠. 그러면 덩달아서 비타민 B1, 2, 3도 같이 잘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탄단지를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 2, 3가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 B1, 2, 3도 같이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이 비타민 세 종류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B12랑 엽산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 비타민 B12는 다른 말로 코발아민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름까지는 잘 몰라도 되지만 이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구조에 이제 코발트라는 무기질이 가운데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코발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근본 식품이 이 코발아민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어요. 채소에 없어요. 동물성 식품에만 있는 게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전혀 안 먹으면 비타민 B12를 섭취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한 채식주의자 있죠. 비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의 결핍이 올 수 있어요. 동물성 식품을 아예 전혀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라는 폴레이트라는 그 영어로는 폴레이트인데 그 폴레이트 엽산이라는 비타민이 있는데 얘는 또 어디에만 있냐면 얘는 또 식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얘는 또 식물성 식품 물론 동물성 식품에 약간 있긴 한데 주로라는 표현을 씁시다. 주로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에도 있어요. 뭐 내장류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식물성 식품에 이제 있어요. 근데 코바라민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그 엽산의 이 엽이 나뭇잎 엽자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나뭇잎, 초록색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나뭇잎 모양의 식물, 시금치, 새싹 이런 거. 아니면 초록색이 짙은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 이런 데 이제 엽산이 많이 들어있죠.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내장류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주로 식물성 식품에 더 많이 들어있고 코바라민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고 근데 얘네들의 체내 기능이 뭐냐면은 세포 분열 이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의 그냥 분열도 아니고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이 코바라민하고 폴레이트가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성장과 발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성장과 발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그런데 이 세포 분열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완성된 세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DNA, RNA의 정보 전달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DNA나 RNA 같은 그게 핵산이잖아요. DNA나 RNA의 그 얘네들이 내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정보를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내 몸에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코바라민이나 폴레이트가 부족하게 되면 DNA나 RNA가 정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런 오류가 색산합성에 오류가 생기고 세포 분열에 오류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적 아구성 빈혈, 신경세포 퇴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엽산이 부족해도 역시 거대적 아구성 빈혈,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 이제 태아에게서는 척추 기형이 나타납니다. 태아.
어른들 말고 태아. 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비타민 B12랑 엽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골수에 우리 적혈구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숙한 완성된 적혈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충분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핵 안에 DNA 양을 늘리고 단백질 양을 늘리고 하면서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세포 분열을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이런 적혈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정상 적혈구의 모양이에요. 동그랗고 통통한 원반 모양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둘 다 이제 얘가 만약에 결핍이 됐다.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핵의 그 단백질 양을 늘립니다. 정상적인 이제 세포 분열을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커져요. 그런데 분열이 안 돼. 분열이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크기가 거대해지고 거대해지고 그 다음에 핵이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핵도 커지고 크게 커져 핵이 되게 커졌죠. 그러니까 분열하기 직전의 단계죠. 질량도 많아지고 크기도 이렇게 커지고 질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분열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아구성이라는 것은 뭐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적혈구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해지면서 아구성, 부족한, 미성숙한 채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고 해요. 근데 적혈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조직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운반. 적혈구가 이런 식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얘네들이 철분을 보유하고 있고 영양소도 운반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적혈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대 저가구성으로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영양소 운반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거대 저가구성 아네미아 빈혈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부족해서 비타민 B2와 엽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빈혈하면 철분만 생각하지만 사실 비타민 중에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이런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은 빈혈 증상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철분 함량은 레벨이 정상 수준인데 만약에 적혈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겁니까? 비타민 B12랑 엽산이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엽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임신했을 때 엽산이 부족하다, 엽산 결핍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임신 초반, 우리가 임신을 하고 초기 그 임신 후 3개월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해요. 총 우리가 총 50주를 그 50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초기 3개월, 3, 42 해가지고 12주 있죠. 12주 처음에 이제 3개월을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만약에 그때 이제 그 세포가 엄청난 속도로 분열을 하면서 뭐 두뇌도 만들고 척추도 만들고 뭐 장기도 만들고 하는 그 시기가 초기 임신 초기 3개월이에요. 그때 만약에 산모가 엽산이 결핍이 되면 태아의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형 중에서도 이렇게 척추가 오픈된 채, 스파인이 오픈된 채
이분열이 나타나는 이게 척추기형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척추뼈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척수액이 이게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척추뼈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오픈이 되면서 안에 있는 척수액이 밖으로 이제 흘러나와 있는 거죠. 척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 장애도 있고, 굉장히 그 심각한 기형입니다. 얘는. 이게 임신 초기에 산모가 엽산이 결핍되면 이런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엽산 필요량이 증가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임신기입니다. 임신 초기, 첫 3개월까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전부터 엽산을 챙겨서 먹으면 좋고, 만약에 계획하지 않고 내가 임신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엽산을 좀 챙겨서 먹는 게 필요한데, 임신에 필요한 엽산의 양이 아까 엽산이 그런 푸른잎 채소에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식품으로 그 필요한 양을 다 섭취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는 막 입덧도 있고 굉장히 음식 섭취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입덧이라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결핍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때 임신 때 초기 때는 엽산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비타민 제제 있잖아요. 엽산 보충제. 그 엽산 보충제 그 약국 가면 팔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임신부용이 있어요. 임신부용 비타민 보충제를 따로 팝니다. 그 임신부용에는 엽산하고 그다음에 그 임신부한테 가장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철분이거든요. 그래서 엽산하고 철분을 더 많이 넣어놓은 임신부용 영양 보충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접하면 꼭 잊지 마시고 기형아 방지를 위해서 임신부용 영양보충제를 섭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엽산과 철분이 보충이 되어 있다. 철분은 빈혈 예방이고 엽산은 기형아 방지. 그래서 이 엽산이 이제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성 비타민 중에 바이타민 C 있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C는 너무 친숙하죠. 친숙한데 이 비타민 C는 되게 약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산소랑 닿아도 금방 산화가 되고 자외선에 닿아도 가열을 해도 금방 쉽게 파괴가 됩니다. 어느 정도 파괴가 되냐면 우리가 비타민 C 하면은 이제 귤이나 이런 채소 많이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귤이나 오렌지. 거기 비타민 C가 많은데 만약에 귤이다 치면은 귤 나무에서 수확하는 순간부터 비타민 C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유통 과정 중에서 그다음에 보관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실제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비타민 C는 계속해서 쉽게 파괴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쉽게 파괴된다. 뭐 내가 시금치 같은 데도 이제 비타민 C가 많아요. 근데 시금치 나물을 해 먹으려고 시금치를 물에 데쳐. 그러면 그 조리수, 데치고 난 물에도 이제 비타민 C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C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과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먹겠다 해가지고 믹서기에 다 때려 놓고 갈아. 가는 과정 중에서도 비타민 C는 파괴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형태가 쉽게 변하는 그런 비타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그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냉장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이 닿지 않게. 냉장고에 넣으면 일단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빛이 닿지 않고 온도가 낮은 냉장 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냉동 보관을 해야 될 거면 차라리 냉동 보관을 하든지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면 파괴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일단 콜라겐이 뭐죠? 콜라겐이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름이고요. 콜라겐 단백질은 우리의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골 이런 데 주로 있는 단백질이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 단백질이 워낙에 그 얘네들이 이렇게 섬유상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을 가진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콜라겐 단백질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단백질입니다. 구조가 단단하게 딱 수소결합으로 타이트하게 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콜라겐이 잘 연결이 되려면 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있을 경우 이 콜라겐 단백질들이 자기네들끼리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콜라겐 단백질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타민 C가 없다. 비타민 C가 없어. 그러면 이제 콜라겐 단백질이 연결이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피부다.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이 만약에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진다. 그럼 이제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늘어나고 이제 노화 작용인 거죠. 네, 이런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콜라겐이 단단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부 탄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연골 재생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하나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면서 덩달아 뭐가 되냐면 피부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도 콜라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하다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혓바늘이 돋았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C 제제를 그 혓바늘 있는 쪽에다가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금방 또 회복이 되죠. 또 수용성이잖아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다양한 곳에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 이 산화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면역력도 얘가 증진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비타민 C 가서 먹으라고 비타민 C 더 보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가 아스코르빅 액시드잖아요. 이름이. 아스코르브산이잖아요. 산이에요. 산. 액시드. pH가 낮아요. 산성 물질이에요. 아스코르브산이. 이런 산성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철분 중에 양이온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철분, 뭐 칼슘도 이가 양이온이고 철분도 체내에 들어오면 이러니까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엑시드 상태에서 이런 양이온 상태를 많이 띄어요. 이런 무기질들이. 철분이나 칼슘 같이 양이온을 띄어야지만 흡수가 잘 되는 이런 무기질들은 산성 상태에서 이런 양이온 상태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철분과 칼슘의 흡수가 촉진이 됩니다. 같이 덩달아서 흡수가 잘 돼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콜라겐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콜라겐 단백질이 어디에 있냐면 잇몸. 잇몸도 콜라겐 단백질이에요. 혈관도 콜라겐 단백질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혈관이나 잇몸이 약해지면서 미세하게 출혈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이제 올 수 있다. 그 괴혈병이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죠. 잇몸의 점성 출혈, 피부에 이런 점성 출혈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웬만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산도가 낮은 아까 이게 엑시드라고 그랬잖아요. 아스코르빅 엑시드.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감귤류라든지 오렌지, 뭐 토마토 이런 데 키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채소 중에는 고추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과일이나 채소에 다량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C가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파괴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을 갖다가 만약에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먹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믹서기에 넣고 가는 작용을 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잘게 부수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을 잘게 부수면 이런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또 있습니다. 식품 내에는 아스코르빅 액시드 옥시데이즈라고 비타민 C를 산화시키는 효소랑 이게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믹서기에 가는 도중에 가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산화가 돼요. 그래서 뭐 마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가 꼭 비타민 C만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라든지 식이섬유소라든지 다른 비타민도 같이 먹게 되니까 뭐 갈아 먹는 거를 굳이 말리는 거는 아닌데 비타민 C 입장에서만 보면은 어, 파괴가 가는 도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런 비타민들의 주요 급원식품을 이제 여기 그림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의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조리 과정 중에서 손실이 제일 잘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B12 같은 겁니다. 리보플라빈. 특히 이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외선에 굉장히 약해요. 비타민 B2가 리보플라빈이라고 했는데 그 리보플라빈이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서 얘가 파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자외선에 의해 파괴. 뭐 비타민 C도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만 비타민 C는 온갖 거에 다 파괴가 되지만 특히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되게 약해요. 근데 아까 이 비타민 B2가 어느 제품에 특별히 또 많다고 그랬죠? 우유나 유제품에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에 있는 비타민 B2가 만약에 그 유통 과정 중에서 자외선에 비타민 2, 그 유통 과정 중에 만약에 그 우유가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바이타민 2가 그 화학적인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유는 패키징을 할 때 자외선 차단 패키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빛이 안 들어오게. 우리 종이 그 케이스 있잖아요. 종이갑이나 그 밀폐된 종이갑이나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는 그 UV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담아서 어, 그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외선에 의한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바이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은 빛에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에 들어있는 이 리보플라빈이 자외선을 받아서 파괴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맛이 변합니다. 우유 맛이. 약간 금속성 맛, 메탈 맛을 끝맛이 약간 금속성 맛. 우리가 숟가락 빨면 나는 그 약간 빈 숟가락을 이렇게 빨면은 나는 금속 맛 있잖아요. 그런 금속성 맛이 좀 생겨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 빛에 의해서 맛이 바뀐다 해서 라이트 플레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속성 맛으로 막 바뀐 것을 라이트 플레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이갑이나 UV 차단이 되는 이런 용기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유는. 자, 이렇게 그 열이나 자외선에 약한 이런 비타민들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를 낮춰서 냉장 보관하는 방법. 과일이나 채소는 이제 냉장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수분도 필요하지만 특히 산소 차단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산소 차단. 그다음에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은 대부분 그
조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지나치게 아까처럼 믹서기로 막 갈아버리면 그 효소,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는 효소와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효소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표면적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괴가 잘 되는 거죠. 이 효소는 이제 비타민을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그건 이제 각자 채소나 과일에 동시에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듬으면 이제 비타민, 특히 비타민 C는 쉽게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최소한의 물로 단시간에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번 가열하지 않는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유는 밀폐해서 유통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비타민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냉동과 해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을 얘기하면서 제가 항산화능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산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 중에 뭐 비타민 C나 바이타민 E, 뭐 베타카로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 비타민을 물론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로 섭취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도록이면 비타민도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 항산화 능력을 갖는 뭐 베타카로틴이나 왜 이러냐. 베타카로틴이나 뭐 바이타민 E나 바이타민 C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항산화 바이타민 이외에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식물성 생리활성 우리말로는 파이토가 식물성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입니다. 식품에 특히 이런 채소류, 과일류, 이런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이외의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그 화합물 중에서도 우리 몸에 유익한 생리 활성을 갖는 성분들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능성 중에 하나가 항산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베타카로틴 따로, 비타민 E 따로, 비타민 C 따로 이렇게 영양 보충제로 섭취를 하면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섭취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식품 자체로 먹게 되면 비타민 이외의 파이토케미칼도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파이토케미칼들만 또 따로 추출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먹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뭐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그런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력 증가 뭐 이런 능력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파이토케미칼들이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연구를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죠.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항산화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정한 유리 레디칼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유리 레디칼들이 특히 산소에 붙어 있는 유리 레디칼들을 특히 우리 몸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과산화물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산소가 과하게 붙었는데 걔네들이 유리 레디칼을 가지고 있는 산소인 거죠. 그럼 이런 과산화물들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과산화물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항산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항산화 시스템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질병이 있을수록 영양이 결핍될수록 그 다음에 뭐 음주와 흡연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추가로 항산화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항산화 영양소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바이타민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에도 항산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생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유리 레디칼들은 각종 질병의 다 원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 질병 이름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유리 라디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상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암세포가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암세포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게 암세포로 초기에 변화됐던 애들은 다시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암세포가 개시해서 프로모션 단계로, 그러니까 암세포의 증식 단계로 얘네들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다시 리페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암세포로 진화가 될수록 노 리페어,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 얘네들이 암세포로 개시가 될 때 항산화 영양소를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를 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면 암세포로 변하려고 했었던 것도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뿐만이 아니라 이 신선한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을 따로 추출하고 농축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성분들을 연구로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항산화의 영향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성분들의 이름이에요. 전혀 여러분 이런 기능성 성분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보면 대부분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거 다 슈퍼푸드에 항상 올라가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뭐 마늘 이런 것도 그렇고 케일 이런 것도 그렇고 포도 많이 있잖아요. 토마토도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라이코펜도 이제 그런 항산화 기능을 갖는 굉장히 파이토케미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뭐 이것저것 골라 먹기보다는 어쨌거나 우리가 평상시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나 과일을 신선한 상태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도 같이 다른 파이토케미칼도 같이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으로 많이 제한된 것 중에 하나가 컬러 푸드 테라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이든 완벽한 식품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을 다양하게 하면 그 색깔이 나타내는 그 고유의 색깔이 대부분 비타민이나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고유의 색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상의 색깔을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을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색깔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자라는 그 식이요법이 칼라푸드 테라피예요. 여러분도 이제 식탁을 차릴 때 되게 빨갛게만 먹거나 막 하얗게만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치찌개 먹는데 생김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매운 거 먹는데 김치 또 있어야 되고 어느 날 보면은 반찬이 다 빨개. 막 이렇게 먹지 말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로 먹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건데, 샐러드도 뭐 양상추 달랑 하나 이렇게 먹지 말고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섞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 알록달록한 채소들 되게 많아요. 특히 파프리카만 봐도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양상추에 다양한 종류의 색깔에, 파프리카도 내가 주황색 좋아한다고 주황색만 먹지 말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무지개 색깔로 샐러드를 만들수록 여러분이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과일이나 채소를 잘 못 챙겨 먹기 때문에 나는 조금 보충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 사서 먹는 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하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섭취할 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의 목적으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내가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사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식사는 하고 균형식을 바탕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다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마크를 해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식품이라고 이렇게 딱 도장처럼 찍혀 있어요. 초록색 마크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받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KFDA에서 인증을 받은 그 인증 마크가 찍힌 걸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현대인들이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이토케미칼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름 모를 그런 제조회사들이 비위생적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꼭 섭취해야 될 그런 기능성 성분들이 기준치에 크게 기준치보다 훨씬 더 적게 아니면 아예 없는 그런 불량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인 KFDA 인증 마크가 찍힌 것을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 못 들어본 무슨 허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본 허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찾아보고 드셔야 됩니다. 잘 찾아보고 먹어야 돼요. 안전한지. 그것도 예를 들어 수입식품이다 그러면 미국이면 미국 FDA에서 인증한 인증 마크가 있고, 유럽이다 그러면 유럽에서 인증한 인증 마크가 있어요. 유로서티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크가 찍힌 것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먹는 것이 이제 비타민 보충제죠. 뭐 비타민 보충제는 어차피 우리가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죠. 일반적인 식품으로도 우리가 항상 섭취를 하는 거니까. 다만 비타민 보충제를 선택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인증 마크가 없는 것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낮은 함량의 비타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비타민 보충제를 선택을 하되 할 때도 영양소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비타민제보다는 종합 비타민 그리고 약간의 무기질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형태를 권장합니다. 만일 단일 비타민 형태로 먹고자 하면 그냥 여러분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비타민 C 정도 되겠어요. 비타민 C는 단일 제품으로 워낙 많잖아요. 뭐 발포 비타민 C도 있고 왜 물에 이렇게 넣으면 발포되는 발포 비타민 C도 있고 뭐 레모나 같은 그런 파우더 형태도 있고 뭐 그 뭐야 비타오백 같은 그 저기도 있으니까요. 음료 형태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단일 비타민으로 먹고자 한다면 그래도 안전성이 가장 좋은 비타민 C 정도만 단일 비타민으로 보충을 하고 그 이외의 비타민은 되도록이면 그냥 다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 형태로 먹는 것이 필요하겠고 거기 뒤에 뒤집어서 보시면 영양 성분표 있습니다. 자, 영양 성분표에 반드시 일일 섭취 권장량에 그러니까 일일 섭취 권장량이 RDA죠. 자, 이 RDA의 몇 %라고 거기 영양 성분표에 적혀 있어요, 다. 그랬을 때 이 RDA %를 100% 초과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식사를 아예 못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충분히 거기에 적혀 있는 복용량만큼 섭취량만큼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조금 보충하고자 하는 의미이고 평상시에 내가 식사를 하는 편이다. 평상시에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비타민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식사로도 우리가 비타민을 보충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 그 종합 비타민제의 영양 성분표를 봐가지고 거기에 퍼센트 RDA가 적혀 있기 때문에 100%를 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식사로도 내가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뭐 예를 들어 1일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복용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적혀 있으면 한 반만 먹어도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용량 초과입니다. 용량 초과.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 없고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쌓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어차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종합 비타민제를 좀 보충하는 개념으로 먹고 있다면 거기에 적혀 있는 양의 한 50% 미만으로 그냥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성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특별히 비타민 보충제 사용이 권장이 되는 경우는 식사 섭취가 부실한 경우,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권장량이 증가되는 임신이나 수유부, 그다음에 의사나 영양사의 특별한 권유 시 이때는 사용이 권장이 되고 뭐 보통 평범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만약에 보충하고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 비타민제 정도 근데 그것을 양도 좀 줄여서 이렇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식품 형태로 먹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식품에는 영양소 이외에 아까 얘기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파이토케미칼들을 함께 섭취하고 싶으면 식품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 영양소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식품을 아까 얘기한 컬러푸드 형태로 다양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타민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고사 다음 주에 화요일 날 2시 반에서 3시 20분 그 다음에 미래혁신관 지하 103호 106호에 반반 나누어서 볼 거고요.
그 명단은 제가 좀 이따가 카톡이나 캔버스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식생활과 건강부터 비타민까지고 객관식가 OX형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여드름이 늦게 낫는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비타민 A가 이제 아까 상피세포 증식이라든지 치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상처 치유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A를 더 먹을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리고 이제 병원 연고, 여드름 연고나 이런 데 바이타민 A가 레티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상처 치유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연고에 바이타민 A 자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약, 특히 그 여드름 약을 섭취를 주의해야 됩니다. 의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임신했을 경우에 너무 비타민 A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뭐 비타민 A가 아주 부족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상처 치유가 뭐 우리가 되게 막 지연이 될 정도로 내가 느낀다. 그 정도는 이제 아니죠. 근데 만약에 빨리 상처 치유를 하고 싶다. 그럼 그런 여드름 연고에 이제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이제 뭐 나중에 이메일이나 캔버스 메시지함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중간고사 때 잘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예, 출석 체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